거지 주제에 예술한다고? 개밥그릇 깔개로 놨어. 동창회장에서 한 여자가 와인병을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붉은 액체가 흰 드레스 위로 쏟아지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28년 전 교실에서 물감이 쏟아지던 그날처럼 가난한 미술 영재를 짓밟았던 졸부 집안 딸, 그녀는 이제 예술 후원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미술관 관장이 된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빼앗긴 그림, 지워진 이름, 그리고 숨겨진 범죄. 복수일까요? 정의일까요? 이 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치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은 여러분에게 즐거운 사연 한 잔 배달해 드립니다. 관장실 유리창 너머로 봄빛이 쏟아지던 오후, 서빈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립가온미술관 관장직을 맡은 지 3년째, 그녀는 이제 이 도시 예술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재킷이 그녀의 어깨선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목둘레에는 진주 목걸이가 은은한 광택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절제된 우아함을 보여주었고, 귓불에 걸린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움직일 때마다 섬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서빈의 얼굴은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는 턱선을 따라 깔끔하게 떨어졌고, 가볍게 바른 베이지 톤 립스틱은 그녀의 품위를 한층 더했습니다.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예술 행정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라피스 예술재단 후원 작품 목록. 서빈은 안경을 코 위로 살짝 올리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톱은 자연스러운 프렌치 매니큐어로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특별전을 위한 후원 작품들의 리스트였죠. 재단 측에서 먼저 제안해온 협력이었고 규모도 꽤 컸습니다. 서빈은 습관처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사진들이 차례로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채화, 유화, 혼합 재료 작품들. 대부분은 무난한 수준이었고 몇몇은 재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서빈의 손가락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빈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정물화였습니다. 파란색 꽃병에 담긴 노란 해바라기 3송이, 꽃병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빨간 사과 2개, 그리고 배경의 연보랑빛 커튼. 이건... 서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죽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낯익은 그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의 그림이었습니다. 28년 전 17살의 서빈이 고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렸던 바로 그 정물화. 구도도 색감도 붓터치의 방향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제화가 아니라 원본 그 자체였습니다. 서빈은 떨리는 손으로 작품 설명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작품명, 봄날의 정물. 작가 미상. 소속 라피스 치유일기. 미상. 작가를 알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빈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증자 라피스 예술재단. 재단 이사장 윤채라. 윤채라. 그 이름을 본 순간 서빈의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관장실의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빈은 대리석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떠오르는 기억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8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교실 뒤편의 미술 작품 게시판. 서빈이 그린 정물화가 교내 공모전 금상을 받아 전시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서빈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빈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산시장에서 산 2,000원짜리 면 티셔츠에 언니가 물려준 교복 치마. 운동화는 이마트표 3만원짜리였고 가방은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엄마가 사온 합성 가죽 백팩이었습니다. 머리는 집에서 엄마가 잘라줘서 앞머리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래도 붓을 잡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고 물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한서빈. 이거 내가 그렸다며? 윤채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라는 그날도 화려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가디건에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백화점 구두가 반짝였고 가방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명품 백팩이었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작지만 비싸 보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채라의 얼굴은 항상 화장이 진했습니다.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 진한 립스틱, 머리는 청담동 유명 미용실에서 매달 염색하고 펌을 했고 손톱은 항상 젤 네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서 건설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반 아이들 사이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응, 내가 그렸어. 서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채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삐죽 내민 채 서빈의 그림을 훑어보던 채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잘 그렸네. 근데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가난한 애가 그린 그림이라 그런가? 주변 아이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채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네 집 월세지?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아빠는 공사판에서 막노동한다며? 그런 주제에 예술을 한다고? 예술이 뭔지는 알아? 채라는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물감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란색 물감이었습니다. 서빈이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죠. 야, 너 이 물감 얼마짜리 쓰는지 알아? 나는 백화점에서 파는 전문가용 쓰거든. 한 통에 10만 원 넘어. 너 같은 애들은 2,000원짜리 미술실 물감이나 쓰잖아. 그걸로 예술한다고 설치니까 우습지. 채라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감값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그림 그린다고 날뛰네. 가난하면서 예술을 한다고? 너 같은 거지가 예술을 알긴 아냐? 이 색 좋아하지? 그래, 좋아하는 거 알아.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물감은 못 사잖아. 내가 색 좀 더 해줄게. 이게 진짜 고급 물감이야. 다음 순간 차가운 액체가 서빈의 얼굴과 교복에 쏟아졌습니다. 끈적하고 차가운 물감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코 안으로, 입 안으로, 눈꺼풀 위로 파란색 물감이 흘러내렸습니다. 2,000원짜리 면 티셔츠가 순식간에 얼룩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교실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손뼉까지 쳤습니다. 어머, 대박. 한서빈이 물감이 됐어. 야,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지가 물감 목욕했네. 완전 웃겨. 채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크고 더 잔인하게. 야, 한서빈. 너 같은 애는 예술하지 마. 가난한 애가 무슨 예술을 해? 예술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엄마 따라 설거지나 배워. 그게 내 수준이야. 채라는 명품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그림? 내가 가져갈게. 이런 거지 같은 그림도 버리긴 아깝잖아. 우리 개 밥그릇 깔개로 쓸게. 서빈은 그날 물감 냄새와 함께 수치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조차 나중에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서빈아, 채란의 아버지가 학교 건물 신축 공사 후원자야. 너무 크게 문제 삼지 말자. 장난이 좀 심했던 거니까. 서빈은 체육창고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곳의 냉기가 물감으로 젖은 교복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파란 물감이 섞인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빈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붓을 잡으면 손이 떨렸고 파란색 물감 냄새를 맡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화가가 될 수 없다면 예술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미술 행정의 길을 택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학예사 자격증을 땄고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해 시립미술관 관장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있고 옷장에는 고급 브랜드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빈은 눈을 떴습니다. 다시 관장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창밖의 봄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그림이 채라에게 있는 거지? 서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채라가 개 밥그릇 깔개로 쓰겠다던 그 그림. 28년이 지난 지금 그 그림이 윤채라의 재단 소유로 그것도 미상 작가의 작품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미술관 앞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서빈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와 의문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라피스 예술재단. 서빈은 낮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한 재단이었습니다. 청소년 예술 치유 프로그램으로 유명했고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채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사장이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달고 고급 트위드 재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반짝이는 팔찌를 차고 나타나 예술 후원자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치유라. 서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상처 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치유를 말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서빈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8년 전에 자신이 그린 해바라기가 화면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그림이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관장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관장님, 4시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소의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재킷 자락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어요. 서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림이 인쇄된 종이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 꽃병의 파란색,
사과의 빨간색, 모든 색깔이 생생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안정감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봄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둠과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그림이 내 앞에 나타난 걸까?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서빈은 파일을 가죽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우아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과거가 깨어나고 있었고 서빈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관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겨진 공기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내딛어진 것입니다. 1997년 가을, 도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환경보호 캠페인 포스터, 파란 지구 위에 초록 나뭇잎이 돋아나는 그림, 학교 현관 중앙에 크게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빈은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포스터가 갈기갈기 찢겨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거지가 그린 쓰레기. 무릎을 꿇고 찢어진 조각들을 모으는 서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야, 한서빈. 아침부터 쓰레기 줍나? 윤채라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찢어진 포스터를 발로 밟았습니다. 가난뱅이가 예술한다고 설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조회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으로 몰려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전교생이 쳐다보는 가운데 서빈은 혼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로 가신 사이 채라가 서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나와. 할 말 있어. 채라는 서빈을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모든 교실 앞을 지나가면서 수업 중인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쳐다봤습니다. 놔줘. 사람들이 다 보잖아. 그게 목적이야. 내가 얼마나 한심한 애인지 다들 알아야지. 복도 끝 체육창고 앞에 섰습니다. 채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채라의 친구들이 서빈을 밀었습니다. 서빈이 차가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야, 한서빈. 똑똑히 들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너희 아빠는 공사판에서 삽질하잖아. 그런 애가 무슨 예술가야? 채라가 서빈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내가 다시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알겠어? 서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열어줘. 제발. 대답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관리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담임 선생님은 서빈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서빈아, 내가 좀 참아줘. 채란의 아버지가 학교 건물 신축 공사 후원자야. 큰 문제로 만들면 학교가 어려워져.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침대에 누워있던 서빈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28년이 지났는데도 그 현관의 조롱, 복도의 시선들, 창고의 어둠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빈은 관장실에서 그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해바라기 정물아. 28년 전 자신이 그린 그림. 어떻게 이 그림이 체라에게 있는 거지? 서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체라가 개 밥그릇 깔개로 쓰겠다던 그 그림. 포스터 사건 이후였습니다. 체라가 교실 뒤 게시판에 붙어 있던 서빈의 다른 작품까지 모두 가져갔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그 그림이 윤체라의 재단 소유로, 그것도 미상 작가의 작품으로 되어 있다는 건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장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관장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서빈아.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서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서빈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28년 만이구나. 내가 관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꼭 한번 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에 서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빈아, 미안하다. 그땐 널 지키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포스터가 찢겼을 때, 복도에서 끌려갈 때, 창고에 갇혔을 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봤는데,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했어.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체란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였어. 신축 건물 공사 후원을 약속했고, 교장 선생님은 절대 문제 삼지 말라고 했지. 나는 겁쟁이였어. 내 월급, 내 자리가 무서워서 17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나지 않았어.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어. 나는 교장실에서 체라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단다. 선생님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날 나는 몰래 녹음기를 켰어. 그리고 체란의 아버지가 학교에 낸 후원금 내역서도 복사해뒀어.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서빈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이걸 보관하셨어요? 그래. 28년 동안 이 봉투를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 안에는 체란의 아버지가 학교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있어.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체라를 절대 처벌하지 말라고 지시한 녹음도 있고 그 대가로 받은 후원금 내역도 있어. 서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이걸 내게 주면 내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며칠 전 신문에서 봤어. 라피스 예술재단이 가온미술관과 협력한다는 기사.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 윤체라라는 걸. 선생님이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서빈아, 윤채아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내가 막아야 해. 28년 전엔 내가 겁쟁이였지만 이제라도 이걸 내게 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기길 바란다. 그때 내가 못 지켜줬던 정의를 이번엔 내가 지켜줘. 서빈은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서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은 천천히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서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그때처럼 침묵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28년 동안 지켜주신 이 증거로 진실을 밝힐게요. 선생님이 뒤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내가 저질렀던 침묵의 죄를 내가 정의로 바꿔줘. 그리고 서빈아, 내가 당당하게 살아주는 게 이 선생님한테는 가장 큰 위로란다. 선생님이 조용히 관장실을 나갔습니다. 서빈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8년 전의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과거가 현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서빈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28년의 어둠이 끝나고 진실의 빛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빈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라피스 예술재단 후원 작품 목록. 그 안에 숨겨진 자신의 그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서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요. 남편은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정무라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그림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에요.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여기 작가명이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재단 이사장이 윤채라예요. 그 사람.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빈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당했던 괴롭힘, 물감 세례, 그리고 부서진 꿈까지. 결혼 전 서빈이 술을 마시고 울면서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고 비서를 불러야겠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틀 후 미술관 재정이사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빈, 남편, 그리고 고진호였습니다. 진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전 문화재청 수사관 출신답게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라피스 예술재단 자료를 구하셨나요? 서빈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노트북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관장님. 공개된 회계 자료와 기부금 내역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트북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재단에서 작품을 기증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입니다. 이 정무라의 감정가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빈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그림 옆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같은 시기에 기증받은 다른 작품들의 감정가도 전부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10점이 넘는 그림이 모두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서빈이 물었습니다.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미술품은 작가, 크기, 상태,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작품이 정확히 같은 가격으로 감정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게다가 진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감정서를 보면 더 이상합니다. 모든 감정서의 글씨체가 똑같아요. 날짜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서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감정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겁니다. 진호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단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영수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영수증들을 자세히 보면 기부자 이름이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너무 흔한 이름들이에요. 유령 기부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부한 사람이 없는데 마치 기부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진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재단 계좌에서 며칠 후 감정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감정 수수료 명목이죠. 그런데 이 감정법인의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서빈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성재, 윤채라 이사장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다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원 문제가 아닙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부금 세탁, 감정가 조작, 허위 영수증 발행. 최소한 3가지 범죄 혐의가 보입니다. 그리고 관장님의 그림도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작가 미상으로 처리해서 원소유자를 지운 거죠. 서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28년 전의 분노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할 수 있을까요? 서빈이 물었습니다. 진호가 서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는 돈도 많고 인맥도 넓습니다. 제대로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서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채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남편이 서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하죠.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재단의 모든 거래 내역, 작품 출처, 기부자 명단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서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선 것이었습니다. 28년 전 체육창고에서 울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의 서빈은 미술관 관장이었고 진실을 밝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진호 씨, 서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죠. 예술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를 예술의 이름으로 밝혀낼 겁니다. 진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씀 믿겠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조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라피스 재단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빈이 장하연을 처음 만난 건 진호의 소개로였습니다. 미술관 근처 조용한 카페, 오후 3시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서빈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서빈 관장님이시죠?
저는 장하연입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녀는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 맨 가방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기자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진호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연은 가방에서 노트북과 파일 몇 개를 꺼냈습니다. 라피스 재단에 대해서 3개월 전부터 취재하고 있었어요. 고진호 씨가 관장님께서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 인터뷰 기록, 사진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빈은 그 자료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재단의 행사 사진, 기부금 영수증 사본,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채라 이사장, 그 사람 아세요? 하연의 질문에 서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요. 서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약간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폭 피해자였어요. 부잣집 애들한테 당했죠. 하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반에 재벌 2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애들이 저를 타겟으로 삼았어요. 서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연의 이야기가 자신의 과거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급식비 못 낸다고 놀렸어요. 교복이 낡았다고 비웃었죠. 한 번은 제 가방을 화장실 변기에 처박았어요. 그 안에 숙제 노트랑 교과서가 다 들어 있었는데 하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담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애들끼리 장난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애들 부모가 학교 이사진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어요. 서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결국 참았어요. 3년 내내 참았죠. 대학 가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졸업식 날 그 애들이 제 앞에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른다고. 가난한 주제에 공부한다고 설치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침묵이 아직도 목을 조여요. 그 뒤로 저는 기자가 됐습니다.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요. 약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 위해서요. 이번엔 끝까지 쓸 겁니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서빈은 하연의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서로 다른 가해자였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요. 서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윤채라한테 당했죠. 물감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제 그림을 빼앗겼어요. 선생님은 채란의 아버지가 학교 후원자라고 문제 삼지 말라고 했어요. 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해와 공감, 그리고 연대의 감정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취재가 더 중요해요. 윤채라는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요.
하연이 노트북 화면을 서빈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재단의 조직도와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언이 있어요. 재단에서 일했던 박세연 씨라는 분인데 내부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림을 재단 명의로 바꾸고 가격을 부풀려서 판매한 정황을 목격했대요. 서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세연 씨 증언에 따르면 윤채라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이름은 지우고 감정가는 2배로 올리라고요. 그렇게 판매한 돈은 재단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들어갔대요. 증거는 있나요? 서빈의 질문에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세연 씨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윤채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연이 이어폰을 꺼내 서빈에게 건넸습니다. 서빈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윤채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정가 2배로 올려. 애들 이름은 지워. 어차피 누가 그렸는지 관심도 없어. 재단 이름으로 팔면 되는 거야. 서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8년 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호 씨가 모은 회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과 하연 씨의 취재를 합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서빈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진호가 정리한 재단의 회계 자료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연은 그것을 받아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면 금융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진호 씨까지 합류하면 3명이네요. 우리 셋이서 제대로 된 조사팀을 만들어야겠어요. 좋습니다. 저는 언론 쪽을 맡을게요. 피해자 부모들 증언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하연이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빈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술계 네트워크를 활용할게요. 감정위원들, 화랑 관계자들, 그쪽에서도 재단의 수상한 거래를 알고 있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둘 다요.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여자가 이제는 함께 진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투사로서 말입니다. 서빈의 책상 위에는 하연이 건네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라피스 예술재단의 치유 프로그램 참가 아동 명단, 작품 판매 내역, 그리고 수익금 흐름이 담긴 문서들이었죠. 서빈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2살 박지우, 13살 김민서, 11살 이서준. 아이들의 이름을 읽는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재단의 프로그램 소개 자료에는 예술로 치유하고 희망을 그립니다라는 슬로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빈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채화로 그린 풍경,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꽃들, 각각의 그림마다 순수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빈은 다시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판매 내역서였습니다. 박지우의 수채화는 200만 원에, 김민서의 크레파스화는 300만 원에,
이서준의 아크릴 화는 400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명 란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라피스 치유 프로그램 작품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지웠네. 서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조사한 자금 흐름 자료를 꺼내 펼쳤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재단 계좌로 들어왔지만 며칠 후 윤채라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한 장뿐이었습니다. 서빈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의 희망과 재능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연이었습니다. 관장님,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윤채라가 문화공로상 후보에 올랐대요. 청소년 예술 교육 공로를 인정받았다나 뭐라나? 서빈의 손에 쥔 휴대폰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로상이요? 서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다음 주 시상식이래요. 서빈은 책상으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붓을 든 작은 손들, 그 순수함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용당했는지 알면 저 아이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관장님?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 씨, 재단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부자 말씀이세요? 전대 제보해줬던 박세연이라고 재단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연락할 수 있어요? 네.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서빈은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아동은 총 42명, 판매된 작품은 100여 점, 총 수익금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돌아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술로 구한다. 서빈은 재단 홍보 자료에 적힌 슬로건을 읽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윤채라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예술은 희망입니다. 우리 재단은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빈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발견하고 키워준다고요? 착취하고 이용했다는 게 맞는 표현 아닐까요? 저녁 8시 남편 도경이 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빈의 표정을 본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여보, 이거 좀 봐요. 서빈은 자료를 건넸습니다. 도경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아동 착취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문화공로상을 받는데요. 서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경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빈아, 고비서가 법률 자문을 받아봤어.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래. 고소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저 화려한 가면 뒤에 뭐가 있는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서빈은 천천히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단단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쓰는 방식 있잖아요. 화려하게 포장하고 미디어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감동을 이용하는 거.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뜻이야? 분노를 예술처럼 다듬을 거예요. 복수도 전시처럼 기획하는 거죠. 서빈은 책상 위의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30주년 동창회가 열려요. 그 자리가 완벽한 무대가 될 거예요. 도경은 아내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윤채라가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서빈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가짜인지,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겨낼 방법을. 28년 전 꺼졌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끄지 못할 불꽃이었습니다. 서울예술회관 대극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공로상 시상식이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객석에는 예술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서빈은 뒤쪽 객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술관 관장 자격으로 초대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은 가만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술 치유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라피스 예술재단 이사장 윤채라.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 옆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윤채라였습니다. 금빛 식힌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목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의 팔찌도 빛났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화려하게 올렸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빈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채라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라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습니다.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예술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붓과 물감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어줍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라피스 재단은 지난 5년간 1200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서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일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술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채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서빈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서빈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채라의 수상을 축하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런 분이 진짜 예술가죠. 서빈은 그들을 지나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찬물을 떠서 얼굴을 적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관장님, 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빈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술품 감정서였습니다. 같은 작품에 대한 두 개의 감정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500만 원, 다른 하나는 2천만 원. 같은 그림이 갑자기 4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단 회계 장부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온 후 이상한 경로로 빠져나간 흔적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라피스 재단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회사를 거쳐 결국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좌 소유주 이름은 윤채라였습니다. 서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서빈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
이번 작품 감정가 2배로 올려. 어차피 아무도 몰라.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이건 아이들 그림인데요. 그게 뭐 어때? 애들 이름은 지우고 재단 소장품으로 올려. 그림 그린 게 누군지 누가 알아? 기부자들은 영수증만 받으면 돼. 서빈은 이어폰을 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빈은 재빨리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저 멀리 체라가 보였습니다. 금빛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빈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제 내 가면을 벗겨줄 시간이야.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빈은 휴대폰을 꺼내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연 씨, 동창회 준비 시작하세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세요. 방송국 섭외는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관장님.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드디어요. 서빈은 전화를 끊고 다시 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드레스, 다이아몬드 목걸이, 화려한 미소. 곧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술회관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빈은 재킷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30주년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쏟아내고 대리석 바닥이 그 빛을 반사하며 연회장 전체를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채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금빛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손가락 굵기만 했고 귀걸이는 흔들릴 때마다 무지갯빛을 냈습니다. 손목에는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와, 윤채라다. 요즘 완전 유명하잖아. TV에서 봤어. 동창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채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채라야, 문화공로상 받았다며? 축하해. 너 진짜 대단해.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성공한 거 아냐?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채라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는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빈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실크 드레스가 은은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우아한 하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서빈의 머리는 낮게 올려 뒤통수에서 우아하게 묶여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턱은 자연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절제된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누구야? 한서빈 아냐? 미술관 관장 된 거 맞지? 우와, 완전 달라졌네. 채라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에 쥔 와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빈은 조용히 채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채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 한서빈, 진짜 오랜만이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빈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이죠. 채라는 서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와, 너 완전 달라졌다. 옛날에는 진짜 볼품 없었는데. 그때 기억나? 내가 입고 다니던 그 헌 교복.
언니 물려받은 거라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빈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응, 기억나. 채라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네. 나는 이거 파리에서 맞춤 제작한 건데 6천만 원 들었어. 목걸이는 1억이고 자랑하듯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도 이제 관장이라며? 근데 관장이라고 해봤자 남의 그림이나 관리하는 거잖아. 나는 재단 이사장인데 아이들 구하는 일하고. 채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화공로상도 받았어, 나. 맞지?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시상식도 참석했었어. 채라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기억나? 내가 그림 잘 그린다고 설쳤던 거. 그때 내가 너한테 뭐 했더라? 아, 맞다. 물감 선물해줬지. 파란색. 내 얼굴에 딱 어울리더라. 서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채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 표정 진짜 웃겼어. 울면서 도망가던 거 기억나? 서빈은 채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채라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것 봐. 넌 여전히 그때 그 거지 같은 애야. 서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서빈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얘기야. 채라가 비웃었습니다. 빚? 우리 그냥 장난친 거잖아. 장난? 내 꿈을 부수고 내 인생을 짓밟은 게 장난이었다고? 야, 한서빈.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채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잠시 후 채라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빈아, 너 아직도 그때 그 그림 기억해? 내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 그거 내가 가져갔잖아. 서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채라는 몸을 숙여 서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그림 지금 내 재단에 있어. 몇 천만 원에 팔 수 있대. 내가 그린 거지만 작가는 미상이야. 웃기지? 내 재능으로 내가 돈 벌고 있어. 고마워. 서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라의 손목이 비틀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서빈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피처럼 붉은색이 흰 실크를 적시며 번져갔습니다.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채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색은 예쁘다. 그때 파란 물감보다는 낫지?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붉은 얼룩이 번진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채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쁜 색이네. 서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 네 세상이 이 색으로 물들 거야. 채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장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로 방송국 카메라 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켜지며 연회장을 비췄습니다. 저게 뭐야? 카메라가 왜 여기 있어? 하연이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탐사보도 전문기자 장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연회장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미술품 감정서였습니다. 라피스 예술재단은 아이들의 그림을 착취해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회계장부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금 흐름도가 보였습니다. 기부금은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윤채라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체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박세연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라피스 재단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지시로 아이들 이름을 지우고 감정가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체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가 2배로 올려. 애들 이름은 지워. 어차피 누가 알아?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윤체라가 사기를 쳤다고? 체라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와인병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금빛 드레스 위로 튀었습니다. 서빈이 천천히 체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색감이 좋네요. 이번엔 당신이 입은 색이네요. 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사가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체라 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동행 조사를 요청합니다. 체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나 문화공로상 받았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사장님, 아이들 착취 사실이 맞습니까? 기부금을 횡령한 게 사실입니까? 체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금빛 드레스와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체라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금빛 드레스는 와인 얼룩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한서빈 내가 꾸민 거지?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들어 체라를 바라봤습니다. 하연이 서빈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괜찮으세요?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붉은 얼룩이 번진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 색은 수치가 아니에요. 증거예요. 서빈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호가 서빈의 관장실 문을 두드린 건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관장님, 큰일입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서빈은 안경을 벗고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대출 서류였습니다. 라피스 재단이 2년 전에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물건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품 이름을 보십시오. 진호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서빈의 눈이 그 글자를 따라갔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봄날의 정물. 작가를 알 수 없음. 값어치는 3천만 원. 바로 서빈이 17살 때 그렸던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체라가 개 밥그릇 깔개로 쓰겠다고 했던 그 그림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진호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술품 감정서였습니다. 유명한 감정사가 이 그림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 감정사는 윤성재라는 사람입니다. 윤체라와 친척 관계입니다. 아마 서로 짜고 그림값을 높게 불린 것 같습니다. 서빈은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체라가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림 하나로 이렇게 큰 돈을 빌렸다는 게 이상해서 더 알아봤습니다. 재단이 이 돈을 아이들 치유 프로그램에 쓴 게 아니라
자기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진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채라는 자신의 그림을 훔쳐서 그걸로 돈을 벌고 명예도 쌓고 다른 아이들까지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술이 돈 앞에서 이렇게 더럽혀지는구나. 서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장님, 이 자료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서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법으로 처리해야죠.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단이 저지른 범죄니까요.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빈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그린 그 그림. 그때는 수치심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빈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연의 첫 번째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직접 서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실의 증언을. 서빈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해요. 이제 숨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서빈은 카메라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는 오전 10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빈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관장님, 5분 후 녹화 들어갑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작은 서류 가방 속에는 진호가 정리해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정서 사본,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그림의 적외선 촬영 사진.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자 서빈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관장님, 라피스 예술재단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다고요? 서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네, 재단이 치유 프로그램 참가 아동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 개인 작품까지 작가 미상으로 둔갑시켜 재단 소유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가 서빈이 꺼낸 서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화면에는 28년 전 그녀가 그린 정물화와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적외선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림 구석에 숨겨진 이니셜 HS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은 순식간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서빈의 휴대폰 화면에는 끊임없이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윤채라가 진짜 그랬어? 나도 당시에 봤는데 서빈이 그린 그림 맞아. 채라가 물감 뿌린 거 기억나? 그때 다들 웃었잖아. 이게 사실이면 완전 사기 아냐? 메시지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서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8년 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 사회면 칼럼에 굵은 글씨로 제목이 박혔습니다. 예술의 이름으로 가린 범죄.
하연이 쓴 두 번째 심층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라피스 재단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와 증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대표 윤채라 씨는 문화공로상 수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아동 착취와 문서 위조, 자금 세탁이라는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하연의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예술로 치유한다더니 예술로 범죄를 저질렀네. 애들 그림 팔아먹고 자기 배 채운 거잖아. 이런 사람이 문화공로상 수상자였다고? 윤채라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마비되었고 재단 사무실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지만 채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교육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현수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라피스 재단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과거 지원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겠습니다. 여론의 파도는 거세졌습니다. 재단 후원 작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빈은 미술관 관장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건물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그림 돌려주세요. 예술 착취 중단하라. 서빈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28년 전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그 시절.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진실이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연이었습니다. 관장님,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일 재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거래요. 서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론의 불꽃이 마침내 진실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걸음뿐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지 이틀 후 검찰은 윤채라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뉴스 속 채라는 금빛 재킷에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수갑을 찬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관장실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서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3개월의 조사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자들은 메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증인석 바로 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윤채라를 입정시키세요. 문이 열리며 채라가 들어왔습니다. 금빛 옷은 온데간데였고 수수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방청석을 훑다가 서빈과 마주쳤습니다. 채라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윤채라는 라피스 예술재단을 운영하며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작품 37점을 작가 이름을 지우고 무단 판매했습니다. 또한 미술품 감정서를 위조하여 실제 가격보다 2배에서 3배 높게 책정,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판매 대금 총 12억 원은 재단이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는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채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단을 위해서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필요했고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습니까? 왜 명품 가방 구매와 해외여행에 그 돈을 사용했습니까? 채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 출석을 명했습니다. 증인 한서빈,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이힐 소리만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증인이 제출한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997년 제가 17살 때 그린 정물화입니다. 교내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던 작품이죠. 하지만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까? 서빈은 채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피고인이 제 얼굴에 물감을 뿌리고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개 밥그릇 깔개로 쓰겠다고 말하면서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그림이 28년 후 라피스 재단 소장품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서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지워진 채 미상 작가의 작품으로 둔갑해 있었으니까요. 재판장이 채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그림을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채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져왔습니다. 허락을 받고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절도 아닙니까? 채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박세연이 나왔습니다. 재단의 전 비서였던 그녀는 녹취록을 제출하며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감정가를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은 모두 지우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녹취록 재생을 명했습니다. 법정에 채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정가 2배로 올려. 애들 이름은 지워. 누가 애 그림에 돈을 내겠어?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은 석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진호가 제출한 회계자료, 하연이 인터뷰한 피해자, 부모들의 진술서, 위조된 감정서들이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서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윤채라에게 징역 7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합니다. 쿵.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채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빈은 아무 표정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한 여성이 서빈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관장님, 저 치유 프로그램 일기생이었어요. 제 그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빈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2주일 후 서빈은 미술관 특별 전시실을 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되찾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는 서빈의 정물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 꽃병에 담긴 노란 해바라기 3송이.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날의 정물, 한서빈, 1997년 작. 그 주변으로 37점의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모두 진짜 작가의 이름을 되찾은 그림들이었습니다.
전시 오픈 첫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왔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왔고, 이제는 성인이 된 옛 참가자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20년, 15년, 1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 앞에서 하연이 서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후련해요? 서빈은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정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서빈은 집 침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동창회 때 입었던 흰 실크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와인 얼룩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지 않을 거예요? 서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 둘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빈은 드레스의 얼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8년 전 교복에 묻었던 파란 물감 얼룩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드레스의 붉은 얼룩은 달랐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색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건 상처가 아니라 증거예요. 서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빈은 혼자 전시실에 남았습니다. 아직 개관전이라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흰 벽에 빛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림 속 해바라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노랗게 빛났습니다. 서빈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감 세트. 28년 만에 다시 산 물감이었습니다. 파란색 물감 튜브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서빈은 전시실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붓질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색은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전시실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빈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을 움직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함께했습니다. 28년 만에 되찾은 것은 그림 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던 꿈이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햇살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서빈의 붓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스케치북 위로 새로운 그림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색은 진실의 색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지만 되찾을 수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28년 만에 붓을 든 서빈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한 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희망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